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두고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론을 이야기하고 삼성전자가 뭔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좀 거슬리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어요. 우리는 삼성전자 비중을 높게 갖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자체도 매우 강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랜 기간 동안의 주력 포트폴리오로 가지고 오고 있는데 비중은 지금 현재 기준에 30% 비중을 포트폴리오에서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매수세를 내는데 아쉬운 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그런 흐름을 가져가지 못해서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못 움직이는지 그리고 진짜 위기에 빠져 있는 건지 그 부분을 객관적으로 좀 놓고 보려고 해요. 그냥 막연히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3월 포트폴리오부터로 설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3월달 기준에 이렇게 방송에 가지고 나가서 다음 달 그러니까 2월 말일이에요. 이날이. 그래서 2월 28일 종가 대비해서 기준이 되는데 3월달 포트의 비중을 어떻게 실을 거냐. 가상계좌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 당시 기준은 삼성전자의 25%, 하이닉스 25%, 현대차 20% 이렇게 편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0%를 요 비중을 채워왔고 그러고 나서 1월부터 5월까지 네이버를 주력으로 10%에서 거래가 너무 없어서 이제 5%로 줄이고 6월에는 살짝 큰 빼놨었는데 6월 달에 오히려 강력한 슈팅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다음 두산 에너빌리티 또 2월 3월에 방산주를 다 팔아버리라고 어딜 가나 주식을 조금이라도 한다는 사람은 공매도가 3월 말에 재개되니까 타깃이 될 거다. 방산조선. 근데 우리는 3월 포트폴리오에도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결과 60만 원이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까지 가요? 98만 원대인가요? 그럼 얼마에 30%? 50% 넘죠. 60% 그러네요. 60% 이상. 그러니까 그런 그 명확한 기준점을 가지고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결론은 요 결과물이 시장 대비 여전히 삼성전자는 제한적인 흐름을 갖고 가고 있어요. 현대차도 그렇고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4월 포트폴리오도 똑같습니다. 4월 포트폴리오도 일단 시장이 3월 말 종가 대비해서 19%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만 못 가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해요? 국내 증시 3,300 갈 수 있다. 아니 가는 건 좋은데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지수만 계속 올라간다? 그거는 무리수겠죠. 삼성전자가 안 가는데 지수만 올라간다? 지금 삼성전자의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적으로 지금 한 17%, 18% 하나요? 조금 이따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안 가고는 지수가 글로벌 시장의 흐름만큼의 탄력적인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30% 비중이 4월에 그리고 5월달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0% 하이닉스 25% 그리고 6월부터에도 여전히 30% 하이닉스 25% 현대차 조금 줄인 거죠. 현대차 줄인 이유는 왜 줄였어요? 역시 여기도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거래가 이제 좀 터져주고 강세를 띄워줘야만 그래야만 이제 신뢰도를 가지는 추세 강화가 형성된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런 맥락에 좀 이해를 하시고 들여다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7월 포트폴리오에도 뭐 당연히 이러한 그 포트 비중 설정 범위를 유지할 건데 IT 쪽이 이렇게 따지면 이제 55%잖아요. 근데 이제 AI 관련된 부분, AI의 뭐 전력이라든가 전력 부분을 갖다 써야 되는 부분에 작년에는 이제 HD 핸드 일렉트릭을 포트에 넣어놓고 그것을 성장주 또 IT 기준점에서의 해석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일단 정책주 그리고 AI 관련된 종목으로서 그러면 제가 그 기준 잡을 때는 어쨌든 그게 IT 쪽의 성장주에 묶어서 보는 기준을 설정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65%가 일단 IT인 거죠. 그렇게 이제 설정한 이유는 뭐 뒷부분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글로벌 증시하고의 그 이격 차이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러니까 25년도 12월이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아진. 다시 얘기해서 2000년 이후에 금리 올린 시기는 딱 세 군데 있습니다.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2년 동안에 2년하고 한 번 더 되는 거죠. FOMC 회의가 1년에 8번 열리는데 8번 거기에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총 몇 번이요? 17번의 금리 인상이 있었어요. 25bp씩 꾸준하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속된 표현으로 정신 나간 그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 거의 99%가 정신이 나간 애들이지. 방송 나와서 엉엉 울어요. 왜 우니? 왜 울어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정신 나간 것들이지. 금리를 인상할 만큼 경기가 좋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표가. 그래서 과열되지 않고 인플레이션 효과를 억제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금리를 인상을 하는 거죠. 그거를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기준이 돼요. 어쨌든 2004년 6월 이후에 2007년도 9월에 금리를 인하합니다. 왜요? 2007년 초부터 터져 나온 서프라임,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론. 그게 이제 프라임이 80% 1금융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RTA가 10% 그리고 서프라임이 10%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가장 낮은 그쪽에 뭐 예를 들면 1억짜리 집인데 500만 원만 보증금 내면은 9,500을 대출을 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만 있으면 1억짜리 집을 사 해서 수요가 많아졌겠죠. 과수요가 생긴 거죠. 그 수요가 많아지는 그 흐름 속에 집값은 더 올라가고 1억짜리 집이 1억 500만 원 돼버려요. 그럼 금융사는 마케팅을 이렇게 합니다. 500만 원 보증금 내고 500만 원 수익이 났으니 100% 수익 났다. 이렇게. 근데 그거를 그 레버리지를 쓰는 사람들은 500만 원 수익이 났으면 내가 9천만 원만 갚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든다면 그렇게 안 하고 그 500만 원을 쪼개가지고 집을 2채 사고 또 오르면 3채 사고 4채 사고 그게 이제 골마 터진 거죠. 그게 이제 파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나서서 메꿔 나가다가 결국은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2008년도에 미국의 5대 IB 그중에 이제 베어슨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리먼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릴린치 부분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로 피인수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급격히 금리를 내리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특히 그 정신 나간 친구들 방송 나와서 B컷을 다 내게 된다.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가지고 큰일 날 소리죠. B컷을 단행한다. 급격한 금리 인하를 한다. 그건 경기를 부양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급격히. 그럼 뭔가 터졌다는 거예요. 9.11 테러가 터지든, 아니면 서프라임 터지든, 금융시장 전체가 무너져버리는, 혹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제 경기 부양의 기준이 잡히든.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금리 인하를 급격히 한다는 거는 큰일 나요. 근데 어쨌든 그 제로금리까지 밀고 내려갔던 부분, 직전에 저점이 1%예요. 그 전 저점 3%였어요. 바닥금리가. 근데 9.11 터지고 3% 갖고는 안 된다 해서 1%까지 낮췄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리먼 터졌을 때 제로금리,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린다 할 정도로 유동성을 공급해 주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경기가 살아나면서 금리를 언제 올릴까 그 고민을 한 건데 정확하게 25년 12월에 올립니다. 15년 12월. 그게 두 번째 2000년 이후에 두 번째 금리 인상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그리고 나서 2018년 12월까지 금리를 인상해요. 어찌됐든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차트를 잘라드린 건데 보시면 이격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의 붙어서 똑같이 가요. 특히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방향성은 2018년 마지막 금리 인상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금리 인하 압박. 네이버는 25만 6,500원 고점 넘기면 매수엔 또 냅니다. 지금 프로그램 다시 매수로 전환되면서 CT도 아름아름 들어오고 그러면서 움직임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개장 초에 형성해놨던 25만 4천 원의 고점 수급 개선되면서 그래서 매수엔 낼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카카오도 지금 다시 전일 고점 넘기고 오늘 오전 고점 넘기는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도 거래대금이 지금 2위 유지를 잘하고 있는데 카카오도 매수엔을 한 번 더 내고요. 그 다음에 저쪽도 매수를 냅니다. 그래서 6만 2천 원 매수엔 낼게요.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 마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오래간만에 전략을 설정해 드리는 건데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일단은 어찌됐든 저렇게 똑같이 움직여 오던 그러한 흐름이 유동성을 많이 공급한 미국 쪽의 기준에 S&P 500 지수의 강세가 조금 더 확장이 됐단 말이에요. 뭐 여기서도 약간 벌어진 이격은 있었죠. 근데 거의 똑같이 가요. 검은 색깔이 일본 니케이고 초록 색깔이 유럽의 닥스입니다. 거의 똑같이 가요. 그죠? 방향성 똑같죠. 하락할 때나 오를 때나 방향성 똑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미국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이 있었고 잠깐 주춤하는 21년도의 흐름이 있었고 어쨌든 사상 최대치 신고가들을 21년에 찍습니다. 미국만 이제 21년 11월 그리고 22년 1월까지 랠리가 좀 더 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흐름이 나올 때 전체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그 흐름을 가져갔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고점 찍고 밀리는 뭐 흐름이라든가 전체가 또 똑같습니다. 그 이후에 22년 중반 이후인데 우리나라만 보면 못 따라붙어요. 이격이 우리나라만 발생됩니다. 거의 우리나라만. 니케이 대비 상대적으로 좀 못 움직였던 유럽 또 독일 같은 경우도 슈팅이 나와주면서 오히려 지금은 니케이보다 위쪽에 있단 말이죠. 왜요? 이쪽 초록 색깔 박스 보시면은 우리나라, 독일, 니케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위치에서부터 똑같이 조정받았고 니케이가 좀 덜 조정을 덜 받았고 돌리는 흐름에 우리나라도 약세가 아니었어요. 강세예요. 보시는 것처럼 무슨 우리나라가 뭐 못 갔습니까? 올랐는데 문제는 요 흐름이 글로벌 증시의 상승 각도 대비 퍼센테이지 글로벌 증시의 퍼센테이지 대비 못 움직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아래에 놓여져 있는 요 선을 보시면 나오는 거죠. 뭐예요? 3,300포인트. 응? 우리나라 3,300포인트 찍을 때 나머지도 다 똑같이 강세였잖아. 근데 결론은요. 그때 우리는 저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가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3,300을 넘기고 있을 때 우리나라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바보였어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 32% 차지하고 있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았어요? 실적 무지 좋습니다. 삼성의 위기는 개풀 뜯어먹는 소리. 23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자, 문자 사인 나갔는데 좀 안 올립니까? 뭔 작업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올립시다. 문자 사인 좀 나가고 하면. 삼성전자의 실적이 지금 7조 수준에서 32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가 그 실적 올라온 것만큼 움직임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음? 주가는요, 삼성전자의 주가는 23년도 저점 수준 7조 영업이익 내던 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누가 뭐라 하든 저의 기준은, 제 기준은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와 정책이 좀 바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확실성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관세 정책 바뀌다 보니까 출렁거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연출이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그 불확실성 부분이 전 정부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완전하게 이격이 발생됐었고, 방향성은 뭐 비슷하게 같지만은 상승률이 완전히 남들 다 요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다 넘길 때 똑같은 시기에 넘기잖아요. 다 미국, 유럽, 일본이. 근데 우리나라만 아예 지금도 3천도 안착이 되니만이, 돌파되니만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정책 불확실성은 뭐예요? 그 박순혁이 같은 또라이 같은 애들, 선댕 같은 사람들, 아주 쓰레기들이죠. 선행매매하고 금양 같은 쓰레기 잡주를 우리나라를 매겨 살릴 기업이라고 하고, 에코프로가 무슨 800만 원 간다. 그러니까 8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에코프로가 주식수가 2,345만 주였어요. 2,500만 주 기준 잡고 800만 원을 가면은 시가총액이 200조입니다. 그 당시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90조였어요. 결론적으로 시장의 흐름 자체에 역행하는 그 박순혁 같은 애들이 일부 유튜브나 이런 소형 언론 업체들 쪽에서 키워나가지고, 띄워나가지고 말 같지도 않은 헛소리를 하는데 그게 진실이냐? 그러면서 2차 전지 무너진 거를 말 같지도 않은 공매도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메이저 쪽에서는 반발하기도 귀찮은 거예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뭐 반발을 하려니까 짜증나는 거지. 그쪽도 냅두는 거지. 냅두면 이렇게 알아서 정화가 되니까. 근데 문제는 진짜 웃기는 얘기죠. 지금 이제 정부 바뀌었으니까 좀 더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아니 금융당국에서 공매도 금지는 없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금융당국 수장, 금감원, 금융위 양쪽 수장 모두 공매도를 금지할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얘기하고 또 매일경제에서 공매도,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공매도 조만간에 금지한다. 아니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안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결국은 금융위에서 그 보도자료를 낸 매일경제에 굉장히 강력하게 경고 메시지를 보냅니다. 공식적으로,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 지금도 들어가면 나와 있을 거예요. 공식적으로 이런 허위 기사 쓰지 마라. 우리는 공매도 금지할 일이 없다. 그거 보도자료를 내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공매도 금지가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두 분이 손잡고, 손은 뭐 안 잡았지만, 그것도 일요일 날.
속된 표현으로 미친 거죠.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지금은 좀 편하게 얘기하지만 누군가의 입김에 의해서 그렇게 그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결정권을 안 갖고 있는 분들이 만약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금융위원회가 있는데 그거를 아니 하는 총재를 왜 뽑아놔요 그러면? 대법관은 뭐 하려고 있어? 그런 식으로 공매도 금지를 시킨 거예요. 전 세계 유례 없이. 그러니 외국계 자금이 유입이 되겠냐 이거죠. 그게 정점에 달했던 게 잘 보시면 이거예요. 6개월 동안 음봉 떨어지고 마이너스가 형성됩니다. 글로벌 증시요 멀쩡하고 독일과 미국은 폭등 랠리였죠. 일본은요 이제 엔화 강세로 접어들면서 일본은 횡보의 기준이 잡힌 거고 그것에 대한 해서는 나중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엔화 강세의 영향이 지수에 미치는 영향. 달러화 지수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근데 더 웃긴 거는 잘 생각해 보세요. 계엄 정국, 탄핵 정국 때 무슨 시장이 붕괴될 것처럼 아니야 불확실성 해소가 돼버린 거죠. 그들도 뭐 계엄까지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명태균이니 그런 정신 나간 것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시끄러워지고 경제가 뭐 어려워지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경제가 어려운데 어떻게 지수가 갑니까? 지표는 좋은 거야. 지표는 좋은 거니까 지표가 좋으니까 가겠죠. 지수가. 응? 또 인플레이션 효과, 화폐 가치의 훼손. 내가 속해 있는 업황이 안 좋을 수는 있어도 지금 엔비디아에 다니는 분들은 경기가 안 좋다고 표현하겠어요? MSI에 다니는 분들이 경기 안 좋다 표현하겠습니까? 응? 23년도에 2조 달러 넘긴 종목 자체가 애플뿐이 없었는데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가끔 2조 달러 넘기고 22년도 하반기까지도 3조 달러 넘기고 그 이상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경기가 안 좋다고 표현합니까?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효과나 화폐 가치 훼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수라는 거는 계속 우상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결론은 지금 예를 들어서 니케이 횡보에 저쪽 독일 닥스가 소폭의 조정이죠. 근데 우리나라 캔들 크기 양봉이 최근 내에 보기 어려운 언제 볼 수 있었던 거였어요? 20년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에 보던 그 양봉이 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3개월 나올 때 이때 지수가 40% 오른 겁니다. 40%.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그 당시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LG화학 그들의 상승률이 두 달 열흘 만에 70%씩 올라온 거예요. 그들이 올라오니까 지수가 3,300을 간 거죠. 지금의 기준도 지수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슈팅 나오니까 하이닉스 사상 최대 신고가 나오니까 걔도 시가총액 비중이 지금 한 8%, 9% 할걸요. 좀 이따 제대로 볼게요. 하도 저도 그 시가총액을 비중을 안 봐와가지고 결론적으로 비이성적인 조정이 있었다. 전국 불안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이 국내 증시만 있었다. 근데 이 이격이 없었잖아요 원래 그죠? 이거는 미국만 강했던 거 거의 비슷하게 다 흘러갔단 말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다 붙어서 그죠? 그러던 것이 이격이 이제 새로운 정부 지금은 새로운 정부가 아니죠. 이제 전 정부 들어오면서 이렇게 됐던 거고 지금의 기준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 훌륭하다 이 개념을 떠나서 뭐 훌륭한지 안 훌륭한지는 한 100년 지나면 뭐 역사가 알아서 얘기를 해주겠지. 그 내용이 아니라 어느 분이 되셨더라도 전 정부 대비해서는 그 불확실성이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기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기까지 들어 올렸을 때 기준. 어찌됐든 글로벌 증시의 상승률에 못 미쳤어도 여기까지 들어 올렸을 때 기준. 그리고 이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얼마였냐는 거지. 이 당시에 88,800원이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예요. 9만 원을 넘긴 건 4일. 9만 원 터치한 것까지 하면 5일뿐이 없어요. 9만 원이라는 주가에 올라선 거. 근데 무슨 다 9만 원에 산 것처럼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있어. 이때 다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진짜 만세 부르는 그런 기준이었던 거예요. 근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이 엉뚱한 소리 하고 지금도. 시장이 그럼 결국은 시황을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결국은 시황 자체가 그 당시에 불확실성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돈을 인출을 하려면 어디서 빼야 돼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뿐이 없어요. 다행히 하이닉스는 다시 샀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지분은 55에서 58 뭐 이런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55에서. 보통 55 전후에서 움직여요. 근데 하이닉스에 대해서 이때 고점 찍고 있죠. 지수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당시의 기준은 하이닉스에 대해서 더 많이 팔았어요. 3%를 한 방에 다 팔아버렸어요. 응? 그렇게 되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25만 원에서 사상 최대 고점 25만 원 찍고 얼마 내려와요? 15만 원이 깨졌다니까. 3% 알량한 그 3%에. 응? 그러면 나머지 외국인들 50% 이상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바보여서 안 파는 겁니까? 아니죠. 인덱스 상품인 거고, 응?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자금의 단기 성향의 자금이 우리나라에서는 빼겠다 해서 고르게 다 파는 게 아니라 고르게 뭐 고르게야. 시가총액 비중이 큰 삼성전자. 처음에는 하이닉스 3% 팔 때 걔는 한 1.5% 그리고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삼성전자 5% 이상을 파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잖아요. 실적이 23년도에 7조에서 32조까지 올라왔는데 왜 파냐고. 삼성전자가 나빠서 바보 같아서? 아니잖아요. 정책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금을 뺀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삼성전자 50% 지분까지도 살짝 흔들리기도 했습니다만 그럼 50% 지분 갖고 있는 외국인 바보여서 안 팝니까? 다 팔아야지. 단기 자금이 불확실성 때문에 나간 거고 다시금 지수가 견인되는 역할 중에 하나는 삼성도 뭐 크게 움직이지 못했으면 아름아름 올라와 있고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냈고 나머지 소형 잡주 뭐 상한가 가봐야 지수에 영향 없잖아요. 이제 삼성전자 돌리면 되는데 돌릴 가능성 돌릴 수 있는 펀더멘탈을 갖고 있냐 펀더멘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시장은 미국 기준에 우리나라 금리 아무 영향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의 영향도 없습니다. 사실 뭐 원화가 뭐 약세를 때는 그것도 다 헛소리들이지. 아니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원화가 움직이지 우리 마음대로 원화를 마음대로 강세 약세를 만듭니까? 근데 뭐 정부가 정책을 잘못 펴서 원화가 약세를 띈다.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됐다. 뭔 소리 하고 있어. 그렇게 따지면 일본 망했나? 그런 얘기 가끔 했었잖아요. 야 일본 엔화가 완전히 휴지 조각돼 있다고.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이 강달러로 가고 싶으니까 지금은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8까지 찍었던 게 100이 이탈됐어요. 미국 정부가 어떤 기조로 가느냐에 따라서 엔화가 좌지우지됩니다. 왜요?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미국이 함부로 대처할 수가 없거든요. 유럽에서 볼 때는 미국이 막내 동생 뻘이지. 막내 동생이 땡깡 쓰는 것뿐이 더 돼. 우리한테나 무슨 뭐 극보수 이신 분들이 무슨 우리 형님 미국 형님 이러는 거지. 중동 가봐. 우리가 일본 싫어하겠죠. 어찌됐든 강달러 기조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 그건 정책적인 부분이고 어쨌든 금리 기준에 4%대 고금리입니다. 제가 볼 땐 금리 못 내려요. 작년에도 그렇게 악을 썼어요. 윤정도는 분명하게. 작년에도 금리 못 내린다. 연말에 한번 내릴까 말까. 그건 정치적인 이슈다. 결국은 B컷 탄다라고 해서 시장 한번 박살났었죠. 실질 B컷 얘기 나오고 B컷 단행하니까 야 경기가 그렇게 침체됐어? 야 이거 난리 난 거야? 그럼 출렁했잖아요. 농담해라.
어디 비컨 얘기를 해. 죽으려고 다 죽는 거야. 그러나서 지금 금리가 고금리이니까 날라가죠. 생각해 보세요. 고금리에서 소프트뱅크가 몇몇 합쳐가지고 뭐 뭐 얼마죠? 200조 달러인가요? 뭐 금액이 하도 크니까 그 펀드 조성해가지고 AI 관련된 쪽에도 상당 부분을 지원하겠다. 오픈 AI 지분 인수하겠다.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들이 자체 자금도 있지만 조달 자금이잖아요. 조달 자금. 그럼 지금 4%대 금리에서 조달한 자금을 채권 삽니까? 고금리에서 성장주가 가는 거예요. 고금리에서. 올해 연초나 작년 연초에 무슨 금리 인하하면 IT가 금리 인하면 날아가겠다. 정신 나간 거지. 금리를 인하하면 죽는 거라니까. 응? 금리를 인하해봐. 그것도 급격히 인하해봐. 제로금리로 가봐. 경기가 둔화돼서 제로금리인데 거기서 돈 빼가지고 성장주를 산다고? 지금 성장주를 사는 거겠지. 고금리 속에서 돈 빼서 펀딩 자금 만들어서 채권에 투자할 거냐고. 결론은 사우디 아람코 빼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빼고 나면은 8개 종목이 AI 기반입니다.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HBM 납품하는 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들도 반도체를 쓴다라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실적이 갭을 가만히 있는데 좋아집니까? 사상 최대치 실적은 아니야 사실은. 그렇지만은 23년보다 좋아졌다니까. 그죠? 왜? 이들이 반도체를 쓰니까. 뭐 핸드스 사업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반도체 쪽이 어찌됐건 마진율이 더 나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영업이익을 쓰는 거는 말 그대로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 엔비디아 23년 5월 실적 발표할 때부터 날라간 거예요. 그때 시가총액 1조 달러 처음 넘긴 겁니다. 5월 25일 날. 23년 5월 25일 날. 1조 달러 처음 넘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당 순이익이 90센트 정도 했어요. 90센트. 10센트 정도. 10센트 정도. 지금 얼마예요? 90센트. 800% 올랐죠, 영업이익이. 응? 주가는요. 250% 올랐어. 그렇다고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럼 얘가 언제까지 갈 거냐? 얘기했잖아요. 금리를 급격히 낮출 정도로 경기가 침체되는 흐름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거나, 그래서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라거나, 뭐 코로나19 같은 그러한 어떤 문제라거나 9.11 테러 같은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게 정점이 되죠. 지금의 고금리의 기준에서는 성장주의 정점 논리가 통할 수 없어요. 얘네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시가총액 비중이 얘네들도 너무 높다면서요. 지금 굉장히 높다 합니다. 지금. 근데 쏠리면서 어쩔 수 없어. 항상 그래 왔어. 응? 그 흐름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안 내냐고. 이 보시면은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영업이익 32조잖아요. 얘 지금 없죠. 이건데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뭐냐면 하이닉스 쪽에서 갖고 와야 되나?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그 과거 데이터들을 방송에 좀 가지고 났단 말이에요. 실적 부분에 대해서. 그 과거 바탕 방송함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왜냐면은 요거 보시면은 24년 영업이익만 나오잖아요. 그 전에 거 먼저 보자 이거야. 그 전에 거. 이렇게. 이거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영업이익 6조 5,600억, 7조 정도. 얘 적자 8조 수준. 그죠? 23년도에 이때 하이닉스가 대략 한 12만 원에서 왔다 갔다 했고, 삼성전자가 이때 6, 7만 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개뿔이나 24년도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 올해 영업이익 살짝 하향돼서 32조지만 내년 영업이익 얼마? 40조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 당시 주가보다 주가가 내려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생각도 안 해보고 계산도 안 해보고 삼성전자가 망했네, 이재용 회장이 뭐 술을 좋아하네, 별 말 같지도 않은
삼성그룹 내에서도 후배들 중에서도 있어요. 삼성 임원들이 있어요. 임원. 어? 반도체 쪽에 임원도 있고. 농담이 아니라. 근데 그 친구도 위기의식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자체 내에서 위기의식을 갖는 거하고 금융시장에서 우리는 뭐 위기의식이든 나버리는 지금 현재 실적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아우, 삼성이 앞으로 안 좋아질 것 같아 하면 컨센서스가 하향돼 있겠지. 이게 이 컨센서스가 하향돼 있겠죠. 어떻게 43조를 예상하고 46조를 예상합니까? 바보들이에요, 애널리스트들이. 23년도에 6조 5천억짜리 영업이익이 32조가 됐는데 주가가 이때보다 못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여기서 이걸 예측했기 때문에 주가 아니야. 그 당시에 32조 예측 아예 못했습니다. 하이닉스 영업이익 8조 예상했어. 8조 예상했는데 24조 나온 거죠, 작년에. 근데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그렇게 날아갈 때 하이닉스 못 간 거예요, 그거. 실적이 적자 8조에서 실적이 적자 8조에서 24조가 됐는데 그 24조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영업이익 8조 예상했는데 24조가 나온 거예요. 단계별로 계속. 그럼 주가가 따블이 나와야 되는데 작년 7월에 딱 정점 찍고 25만 원 찍고 12만 원에서 25만 원 찍고 아무 이유 없이 실적 어마어마한데 아무 이유 없이 무너진 거야. 그러면 쭉쭉쭉 주워 먹어야지.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고 있는데 왜 빠졌다고요? 어디 가서 잘난 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 연결이 돼서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공매도 금지라는 정책이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나와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마지막에 수장들이 나와서 얘기했죠. 절대 금지 안 한다는 거를 누구의 전화 한 통인지 모르겠지만 그따구로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공매도 금지할 정도로 그 급박한 상황이에요. 아유, 참 세계에 유례 없는. 그러니까 애꿎은 삼성전자의 단기 자금만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내용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수급 논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거는. 기본적인 펀더멘탈이 이렇게 저평가이고 PBR이 1배가 뭡니까? 글로벌 시장에 내다 놓으면은 본사가 미국에 있으면은 얘가 이런 주가가 되겠어요? TSMC랑 삼성전자의 주가가 시가총액이 25위 정도 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 근데 TSMC는 지금 8위까지 올라오고 얘는 완전히 뭐 바닥으로 기어 내려가고. 오픈 AI의 그 챗 GPT라는 것이 22년 11월 30일에 공개가 돼요. 그러면서 AI 광풍이 불어난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 고금리가 형성되고 그 고금리 속에서 자금이 성장주에 쏠릴 수밖에 없죠. 고금리 자금 빌려와서 은행에서 4% 자금 빌려와가지고 채권 사냐고. 그 자금 가져다가 성장주에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CPU 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 비트코인 책을 광풍을 일으킨 다음에 엔비디아가 CPU 팔아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그래도 1조 달러도 안 됐어. 엔비디아의 CPU가 잘 팔리니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대박이 나는 거고. 반도체. 그리고 GPU라고 해서 CPU보다 월등히 고사양의 강력한 제품을 미리 좀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주변에서는 야 그거를 쓸 때가 있을까? 그 정도의 고사양을 쓸 때가 있을까? 라고 했는데 오픈 AI가 터져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점유율이 어마어마해요. 기술 장벽은 조금 다소 제한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만 이제 삼성 휴대폰과 엔비디아 휴대폰을 이렇게 보시면은 충전 그 코드가 다르잖아요. 뭐 삼성 거 C타입이라고 그러나요? 자기네 거만 쓰게끔. 엔비디아가 지금 독점적인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네 거하고 다른 애들께 호환이 안 되게 만들죠, 당연히. 예? 결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급격히 낮출 정도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AI고 나발이고 지금 뭐 유튜브 보고 뭐 하면 뭐 AI가 전 인류를 구할 것 같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금리를 급격히 낮출 정도로 경기가 둔화되면은 모든 자금이 다시 안전자산으로 쏠리겠죠. 응?
HBM이라는 단어를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만들었겠죠. 처음 만들면서 그 단어를 하이닉스가 쓰기 시작한 거고 2013년에 만들고 삼성전자도 이제 뭐 따라서 만들고 했는데 결론은 야 이런 고사양을 쓰겠어. 그래서 삼성은 만들다가 안 만들다 막 이렇게 좀 해왔던 거고 하이닉스는 계속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22년 11월에 그런 흐름이 나오게 된 거죠. GPU를 원하는 기업은 무궁무진하게 많죠. MS, 알파벳, 아마존, 메타 플랫폼, 우리나라 네이버, 카카오 전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HBM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이것도 모르고 방송 나서 헛소리들 하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지.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 HBM을 엔비디아의 GPU에만 씁니까? 아니라니까. 이거 윤정두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야. 증권사 보고서 기준에서 추정치를 설정해 놓은 거예요. 올해 기준에 25년 기준에 삼성전자 비중이 좀 높아질 거다. 엔비디아에 좀 납품을 할 수 있겠지. 요 정도 수준인 거지. 작년에 88,800원 실질적인 사상 최대치 고점 찍을 때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뭐 납품하고 있었어? 납품할 것처럼 느껴져서 막 외국인이 때려 산 거였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론은 만약에 엔비디아에 삼성전자 납품하게 되면 하이닉스는 점유율이 훅 줄겠죠. 다시 생각해 보자고. 그럼 왜 삼성전자가 점유율이 저렇게 있잖아. 다른 데 쓰잖아. 왜 엔비디아에만 못 넣을까? TSMC가 가만히 있겠냐고. 하이닉스는 가만히 있겠어요? 표정 관리하고 있어서 그렇지. 설계만 엔비디아가 하고 모든 공정을 TSMC가 다 합니다.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세계 1인 거죠. 근데 삼성이 좀 그걸 좀 받으려고 하는데 주겠냐고. TSMC가 엔비디아가 또 같이 대만계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엔비디아가 TSMC 때문에 큰 부분도 있고 어찌됐건 TSMC가 가만히 있겠어요? 왜? TSMC는 반도체를 못 만들잖아. 삼성전자는 이거 다 할 수 있고 반도체까지 만들 수 있고 엔비디아 쪽에서는 TSMC 한 군데만 독점을 줬다가 얘네가 문제가 되거나 하면은 문제되죠. 머리 아프죠. 어? 대만에 강력한 지진이 나거나 뭐 어찌됐든 뭔 사태가 터지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병행을 하고 싶은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얘네 가만히 있겠냐고. 하여간에 삼성전자에 88,800원을 찍을 때가요. 7월 10일부터 시장이 빠져요. 정확히. 그냥 수급 논리예요. 그냥 깔끔해요. 3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4달 동안에 4달이 채 안 되죠. 외국인이 1억 1,400만 주 샀어. 기간은 우리나라의 기간은요. 투신과 연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연기금이 70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국민연금이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게 커졌죠. 자금운용 규모가. 그들이 그러니까 정부가 진짜 시장을 견인하고 싶다. 구두적으로 윤석열 전 정부 때 구두적으로 야 밸류 프로그램에 그래도 되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처럼 야 국민연금 비중 늘리세요. 그것도 원래는 그렇게 입김을 넣으면 안 되거든. 근데 어찌됐건 국민연금 비중 늘리세요. 그쪽에서 2% 3% 비중 늘리는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하다는 거죠. 기간 쪽 보면은요, 잘 나가는 종목 보면은 쌍끌이 매수가 거의 드물어요, 사실. 거의 없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요, 거의 외국인만 사. 얘네들이 사주는 쪽만 솔직히 초강세예요. 이쪽이 같이 거들려면은 연기금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그 폭등랠리에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무지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판다고 주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관이 무지하게 삽니다. 기관 중에 누가 사요? 투신. 투신이 자금 어디서 나요? 시장 강해지면 간접 상품 팔리죠. 펀드 상품 무지하게 팔리죠. 8조에서 74조까지 늘어났어요. 그 74조 가지고 때려 사고 연기금의 비중을 20%까지 비중을 늘리라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20%까지 채우지는 않았지만 계속 늘리는 거지.
그리고 원화 가치에 대해서 좀 방어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해외로 좀 달러가 나가야 되는, 달러를 사야 되는, 그래서 원화를 좀 약세로 만들어서 수출 기업에 유리하게 해주려는, 그 외환장고를 갖다 뿌릴 수도 없고, 결국은 해외 부동산 한도가 열린 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고, 그리고 해외 주식, 응? 펀드로 해외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게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10원도 해외 돈이 안 나갔었어요. 그러던 것이 해외 주식 할 수 있게끔 규제를 완화해줘서 그 당시에 40조 이상 몰립니다. 한 방에. 그러니까 베트남 증시를 우리나라가 상당 부분을 들어올렸어요.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트남 증시에 자금 많이 들어가 있던 한투, 리먼 터지고 이제 박살났을 때 고객들 모아놓고 설득하고 설명하고, 왜? 한투에서 물량 팔면 베트남 증시는 더 빠지는 거야. 그렇게 수급 논리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국은 삼성전자가 59억 주잖아요. 그러니까 60억 주라고 잡았을 때 거의 2%를 사서 주가가 88,800원 된 거예요. 2%를 사서. 왜? 엔비디아 납품한다는 루머 때문에 발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글로벌 시장이 강세를 띠니까 같이 산 거죠. 근데 너무 우리나라의 정치나 정책이 불확실성이 너무 많다 보니 7월 달부터 6개월 동안 빠졌잖아요. 주가가. 시장 지수가. 얘 때려 파는 거야 그냥. 보세요. 여기서 급격히 들어온 거야. 급격히. 이런 매수 강도가 들어온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조정받고 뭐 엔비디아 납품이 실패됐으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있어. 그리고 또 급격히 들어오고 88,800원 찍고 이게 88,800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잘 보세요. 기간은 거의 관망이 기간은. 기간이 뭐 900만 주에 0.1%? 5%를 팔았죠. 60억 주라고 치고 5, 6에 30, 하여간에 3억 주. 5%를 판 거예요, 외국인이. 7월부터 11월까지. 여기 써있잖아요. 7월 12일부터 11월까지. 아니, 이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방송 나오고 뭐 어디 가서 삼성이 망했네. 얘가 망해서 이렇게 파는 거냐고, 지금. 그리고 6개월 동안에, 삼성에다 이렇게 때려 팔아버리니까 외국인이 뭐 빠져나간다. 삼성한테 빠져나간 거야. 방산주 이때 외국인 무지하게 샀어. 두산하이브리티 무지하게 샀어.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렇게 팔았다가 3% 팔았다가 대샀고, 그래서 하이닉스는 40% 깨져가지고 15만 원대까지 깨져가지고 내려왔다가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 26만 원을 찍고 늘린 거고. 왜 팔았냐고. 조금 전에 안 보셨어요? 삼성전자 실적이 23년보다 24년이 더 안 좋아? 갑자기 25년 전망치가 급격히 하향됐나?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근데 이 외국인 중에서도요, 골드만삭스가 팔았어요. 응? 골드만삭스가 연초에 4월부터 7월 11일까지 삼성전자 88,800원까지 폭등 나올 때 골드만삭스 산 건 700만 주뿐이 없어. 근데 어디서 나온 물량인지 옛날 물량이겠죠. 삼성전자 안 좋다는 보고서는 모건 스탠리하고 JP모건 있었어요. JP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쪽이 쌌고 골드만삭스는 코멘트도 없었어. 근데 얘가 제일 많이 팔면서 전체 분위기가 탁 해져 나간 거야. 이렇게 골드만삭스 3천만 주 중에서 3억 주 중에서 7천만 주를 얘 혼자. 이해되세요? 그 수급 논리라는 게. 아니 내가 뭐 골드만삭스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수나 있나? 야 니들 왜 팔았니라고? 결국은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귀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실적이 뭐 개판이네 어쩌고저쩌고 위기네. 근데 실적 나온 거는 뭐 분식회계 했나? 골드만삭스가 3월부터 7월까지 산 거는 700만 주뿐이 안 돼요. 근데 7천만 주를 팔았잖아. 7,400만 주. 1% 이상.
저 물량을 기관도 못 받고 어디도 못 받다 보니 저게 뭐 공매도입니까? 아니야. 무너진 거지 그냥. 응?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러 가지 설명. 과도하다 수급 대비. 근데 수급이 뭐 미친 듯이 나가버리니까 이렇게. 응? 이게 5%입니다. 그 알량한 5%.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50%예요. 그럼 나머지 50% 쥐고 있는 외국인 바보야? 삼성 망했다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방금의 그 논리가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쏟아진 물량이었다. 하이닉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을 만큼 시장에 대한 안정감을 가져가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삼성전자.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좀 뿌려주세요. 예전 거 그 뿌려놓은 거를 뿌리든 아니면 PPT 새로운 거에서 좀 뿌려주시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최근에 우리가 뭐 녹화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정리본 내 올려줬으니까요. 이해되시죠? 3월 달에 수급 들어오면서 가격 반발력이 나와서 윤정도 또 다시 흥분하고 이때 막 6만 원 넘어가고 막 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보실까요? 지금 차트도 자르겠지만은 23년도에 영업이익 7조일 때 그때보다 더 밑으로 주가 내려갔는데 말이 돼요? 이게? 5만 원이 깨졌다는 게? 23년도에 물론 뭐 24년도 전망치가 있으니까 얼마? 7만 원 이상 형성돼 있었죠. 고점이. 근데 영업이익 7조 영업이익인데 지금 32조인데 내년에 43조 보고 있는데 윤정두가 보나? 수십 군데 이상의 기관 투자자들이 전망하는 업황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근데 주가가 이때보다 못하다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왜? 얘기했잖아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때문이었다의 기준입니다. 저 부분을 다시금 한 번 더 보시면 시가총액 비중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얘 그 움직임이요. 2달하고 열흘 만에 70%씩 움직이고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달 보름 만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7, 8, 9라고 쳐도 9월 달까지 지금 주가의 70% 움직이면 얼마예요? 50%만 잡아줄까? 50%만 잡아주면 얼마예요? 6만 원이라고 치고 9만 원 가 있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9만 원을 왜 못 갑니까? 이 9만 원 갔던 이 시점보다 실적이 지금 더 개선돼 있는데 또 화폐가치의 훼손 물가 상승률 다 감안했을 때 얘가 왜 9만 원을 못 가 있어요? 이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우리나라 전체 영업이익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이닉스 박수 받을 만큼 진짜 많이 성장을 한 거고 뭐 누구 덕분이든 뭐든. 시가총액 비중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나와 있죠. 몇 프로에 12.5? 이거는 통합이고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14.7. 야, 동네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네. 응? 외국인 지분 50%가 깨져 있고 외국인이 다시 담을 시점이 아니야. 다 담는다니까. 14.7% 비중의 삼성전자 못 움직이고 시장 지수가 견인될 수 있다. 아이 그렇잖아요. 하이닉스 보실까요? 똑같이? 하이닉스? 얘도 똑같습니다. 24년도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나온 거예요. 70% 올랐어 6개월 만에. 하이닉스가. 그래 방송 나가면 얼마나 윤정도를 신처럼 모시겠어. 시가총액 2위가 70% 올랐으니. 24년도에. 그리고 정점에서 잘 팔았어 그때는 또. 수급이 이게 3%예요 이게. 달랑 3%. 그래 수급은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얘는 신고가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세요? 외국인 지분 몇 프로예요? 55%야.
이런 수급이 삼성전자에도 살아나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만 고맙지 않아요. 그래도 뭐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서 숨도 못 쉬겠지만은 결론적으로 계엄 터지고 뭐 했을 때 이제는 하방을 잡아주는 그런 응? 삼성전자의 요 수급 범위만 이제 하이닉스처럼 일부 개선되면 됩니다. 3월처럼. 응? 그럼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응? 말씀드린 것처럼 21년도에 형성돼 있던 11월, 12월, 1월 날짜도 안 잊어먹잖아요. 20년 11월, 12월, 1월 이때 뭐 펀더멘탈이 좋아서 왔어요? 아니에요. 투자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급이 계속 터져 나오더라도 이런 식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니까요. 기술적으로. 음? 요 3개월 오른 게 70%예요, 이게. 시가총액 비중이 상상을 초월하게 축소가 됐네요. 보통 최고 높을 때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32%뭐 이렇게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이 그때로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가장 최근내로 비교를 한다면 그러면 한 27%뭐 이렇게 됐었거든요. 얘가 대략 한 18%에서 21%, 22%까지도 올라왔었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이 2,000조를 형성하고 있나요? 저도 하도 이제 이쪽으로 안 봤으니까 한동안은 뭐 좀 나쁘게 표현한다면 좀 포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 시장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불확실성이 큰데 외국인이 빠져나가는데 그 외국인이 빠져나간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자금 빼는 거예요. 지수가 오른다. 지수 얼마 간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야 되는 거지. 아우 시황을 저도 하도 안 보니까 시황을 하도 안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부분을 우리나라 증시의 시가총액을 봐야 되는데 머리도 이제 안 따라주고요. 기억력도 이제 저도 어르신들 앞에서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만 투자연구에서 잠시만요. 찾으려니까 또 더 그러네. 전체 시장 투자자 동향. 업종별 동향이 어디 있어요? 업종별 시세 동향. 전업종 등락해놓은 게 있다. 하도 안 보니까 그래요. 예전에는 뭐 시황도 많이 해드리고 방송 내내 요즘에는 쉬고 있는 시간이 더 많죠. 예전에는요. 하루 종일 떠들어드렸지. 시황부터 해서 자 시가총액 봅시다. 뭐 비중 봅시다. 별의별. 지금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2,460조 하네요. 그죠? 저 위에가 2,460조. 대형주의 기준이 81%. 대형주가 뭐예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입니다. 예전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위까지였는데 지금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가 대형주예요. 그러니까 방송 가면은 뭐 아무 생각 없는 애들 방송 나서 뭐라 그래. 아 뭐 대형주가 뭐 무거워서 못 가고 뭐 중형주가 어쩌. 야 대형주가 뭐니? 그럼 대형주가 대형주죠. 이따구 소리나 하고 앉아 있어요. 딱 지수에 분류가 돼 있잖아. NH투자증권이 자기네 마음대로 분류해 놓은 건가? 아니야. 시장에서 분류를 해 놓은 거야. 응? 금융감독기관에서. 중형주는요 100일부터 300일까지입니다. 뭘 좀 알아야 뭘 하지. 응? 그러니까 대형주가 차지하는 비율 자체가 뭐 어마어마하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결론은 삼성전자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 지수는 움직이기가 쉽진 않다. 근데 지금의 이격 부분 줄이는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격 부분을 줄이는 요 기준 당연히 이격을 줄이러 간다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는 삼성전자 못 가더라도 아름아름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었다 한다면 지금부터는
삼성전자가 못 가는 흐름 속에서 시장 지수가 견인, 그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미친 듯한 광풍이 나오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카카오가 시가총액 장중 기준으로 2위까지 올랐어요. 아주 못된 짓거리 했잖아. 카카오 그룹도 쪼개기 상장. 그냥 쪼개갖고 상장해놓고 대주주가 팔아먹고, 카카오페이 고점 대비 93%씩 깨지고, 카카오뱅크 고점 대비 90% 깨지고, 그 거품 다 만들어놔서 지들은 고점에 다 팔아먹고, 또 기간도 같이 해놓은 거죠. 그게 IP하면서.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점점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선진화 돼가고는 있긴 한데, 그거를 다 뜯어 고치려면 한 방에는 안 되겠지. 전 국민이 패닉에 빠지죠. 야, 이렇게 해먹었나라고. 하여간에. 그 당시 기준에 네이버가 시가총액 3위였었고요. 카카오가 네이버를 넘기고 장중 기준에 하이닉스를 살짝 넘긴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21년. 그래서 이제 지수 자체가 여기 잘 보시면 꼬리 달고 내려온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들어 올려진 기준이 있죠. 여기가 삼성전자 90만 원, 9만 원 넘길 때 기준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카카오 네이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 당시에 뭐 국민주로 했잖아. 시가총액 2위, 3위. 일반적으로 3위에 놓여져 있었죠. 일단 삼성전자는 주력 비중의 30% 비중을 다음 달에도 유지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점에서는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 들어오고 거래 터지는 시점, 그때 사면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포트의 비중에 있어서 삼성전자 우위를 설정한다. 그리고 당연히 뭐 지금 하이닉스도 25%를 병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조금 더 비중이 높아요. 너무 과하게 저평가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개선돼야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리고 현대차 비중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키마백 선생님께서 포토를 주셨는데 제가 계속 미루다가 못 해드렸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합산해서 거의 한 50% 정도 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비중을 유지합니다. 다만 한미반도체 비중이 21%세요. 너무 높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얘가 뭐 쉽게 얘기하면 2차 전지랑 얘랑 다를 게 뭐 있어요? 한미반도체. 이 한미반도체를 우리는 주력 포트폴리오에 넣었다니까요. 농담이 아니라. 보실까요? 아니, 남들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애들을 주력으로 넣었다라고 한다면 못 믿잖아요. 뭐 2,400개에서 애들 보면 맨날 말장난이나 하고 대박 나셨죠 하고 앉아있고, 실질적으로 3월달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윤정두가 멋부리려고 저기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넣습니까? 멋부리려고?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는데 수익률이 안 나오면 회원가입을 안 하는데, 꼬맹이들처럼 소형 잡주 가지고 어떻게 우연찮게 상한가 한번 가면 대박 마케팅 하려고. 그게 아니잖아. 투자에너빌리티 25,000원에 또 23,000원에 넣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예를 들면 4만 원 넘겼는데 이거를 6월부터 넣을 수 있어요? 그 정신 나간 애들처럼 뭐 100만 원 갑니다. 투자에너빌리티 100만 원 가버리면요,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얘가 6억 4천만 주인가요? 얼마예요? 그럼 640조가 되는 건데, 삼성전자가 지금 360조인데 360조인데 실적 1조 나오는 애가 600조 640조. 아휴, 참 진짜. 근데 시장 좋고 해서 뭐 정책적으로 부각되고 해서 슈팅 나오니까 그래도 막 회원가입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못 판다니까요. 정점에서 찍고 내려올 때. 보시면은 한미반도체도 우리는 2차 전지는 뭐 최고점에 기가 막히게 팔았고, 한미반도체 작년 4월까지인가요?
작년에 슈팅 나온 거죠. 작년에 보시면 1월 달부터 있는지 볼까요? 24년 1월. 자, 한미반도체 있어요, 없어요? 5% 비중으로 한미반도체 있죠. 그리고 작년 2월 있어요, 없어요? 한미반도체 있죠. 작년 3월 있어요, 없어요? 한미반도체 있죠. 84,000원인데도 포트 넣잖아. 이거 5만 원부터 갖고 오는 포트인데. 그 다음에 작년 5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요때 기준에 예를 들면 네이버를 빼놨던 것처럼 우리는 5월에 이제 없어진 거예요. 4월까지 있었고 주력 포트에 13만 원 평균 단가. 이게 뭐예요? 평균 단가가 3월 말 종가의 기준인 거예요. 3월 말 종가의 기준으로 4월 달 포트에도 넣겠습니다. 5만 원에 편입한 종목을 5만 원에 12월에도 작년에 재작년이죠. 23년 12월 2차 전지 다 팔고 박순혁이 또라이하고 선대인이 또라이가 한미반도체를 공개적으로 욕을 하고 윤정도는 공개적으로 야 니들은 그럼 2차 전지 갖고 있어. 한번 깡통 차봐. 지들 다 팔아먹었잖아 나쁜 놈들. 그리고 윤정도는 한미반도체라고 해서 이때 얼마 63,000원? 응? 또 작년 11월 포트에도 볼까요? 23년 11월 얼마예요? 52,000원이죠. 52,000원에 한미반도체 넣어놓고 이게 따블이 나고 그 이상이 나왔는데 24년 4월 포트에까지 13만 3천원일 때까지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월 포트에 없어. 없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1만 원에 넣고 대단하죠. 저거를 60만 원 올라왔는데도 올해 포트에 넣어놨잖아.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어디서부터 갔는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그 키마백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니까 윤정도가 매매도 안 해보고 한미반도체 개뿔도 모르면서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만 원부터 19만 원까지 전부 수익을 냈습니다. 마지막에 편입한 물량은 일부 손절도 했지만 거래 급감하죠. 수급이 들어와서 슈팅 나오고 거래 급감합니다. 실적은요 지금도 고평가예요. 한미반도체가 원래 TC본도로 먹고 사는 업체가 아니라 TC본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갑자기 대박이 된 거죠. 왜요? GPU에 HBM이 필요하고 HBM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반도체가 있으면 반도체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게 12단까지 지금 쌓아 올린 거죠. 이번에 16단까지 쌓아 올리는 기술을 하이닉스가 선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 요 사이에 여기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게 TC본도라고 그래요. 뭐 윤정도 개뿔 뜯어서 봤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해서 써놓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그게 거의 독점적인 위치. 그 명분으로 수급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명분으로 슈팅 날리고 그 다음에 더 날린 거지. 수급은 정체 손바뀜이라고 표현하는 그 위치에서. 그리고 최정점 찍은 게 24년 6월이에요. 우리는 4월 포트까지 넣어놓고 그죠? 여기까지 넣어놨죠. 여기까지. 그리고 5월에는 뺀 거예요. 야 일단 요 상태에서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뺍시다. 그러면 5만 원에 산 거 뭐 지금 14만 원인데 그리고 나서 두 번의 흐름 하락장악형 아 이건 아닙니다. 거래 급감했습니다. 끝. 응? 뭐가 어려워? 얘를 기술적으로 들어갔지 얘가 끝내줍니다라고 들어갔어? 두산에빌리티처럼 뭐 100만 원 갑니다. 에코프로처럼 800만 원 갑니다. 그리고 들어갔어 우리가? 시장에 광민영 애널이라고 있어요. 40대로 알고 있는데 여자분이고 한투 애널인가? 밑도 끝도 없이 얘는 한미반도체는 보고서도 이렇게 많이 안 났단 말이에요. 4군데 5군데? 시가총액 이렇게 올라가는데 야 9,700만 주인가요? 9,600만 주? 9,500만 주네요. 그러면 얼마까지 간 거예요? 20조까지 간 거예요. 실적도 없는 애가 사실은 20조. 지금 저평가에 아니라니까. 얘기했잖아요. 저평가가 아닌데도 들어가는 거는 기술적으로 들어가죠. 그 기술적인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이나 이런 건 뭐예요? 기술적인 건 그 수급 논리잖아요. 수급.
얘 보세요. 수급이 아직 정점 인식이 안 잡힌다는 얘기야. LIG 넥슨목가에 내리 연일 신고가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현대로템도 LIG 넥슨 수급 봐봐요. 현대로템도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가 저런 수급이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죠.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이게 장내 매수를 통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오버슈팅 계속 나오는 거야. 이게 이제 꺾일 위치에서는 막연히 꺾이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를 터트리면서 꼬리 달리거나 음봉 떨어지는, 응? 이런 건 또 로그 차트를 이렇게 보셔야 되고, 로그 차트 한 달에 몇 %씩 움직였는지 이렇게 보면 막연히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응? 근데 지금 한미반도체 봐보세요. 어제 우리가 매수 사인을 내기도 했는데 수급이 이제 스타트다. 더 강하게 들어오면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날아가면, 하이닉스가 24년도에 여기서 70% 올랐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얘도 날아간 거지. 지금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야. 근데 지금은 수급이나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작년 2월 13일인가 상한가 갔어요. 얘 보실래요? 그런 것도 다 기억해. 6만 원인가에서 8만, 상한가 갖고 8만 원 된다. 6만 원대 초반에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6조에서 8조 된 거 한 방에. 어? 뭐 농담해라. 우리가 매매를 하고 가지고 있었고 주력으로 포트에 넣어놨잖아요. 주력 포트에. 근데 그걸 기억을 못해서 상한가 한 거를, 그것도 풀린 것도 아니고 상한가 안착인데. 맞죠? 6만 400원에서 상한가 갖고 8만 원 수준까지. 시가총액 6조에서 8조. 한 방에. 막말로 저렇게 하루에 때려 사줘야지. 응? 거래가 얼마에 저때 터진 게 8천억씩 막 터져야지. 지금으로 따지면 1조씩 터져야지. 어? 여기 1조 이게 1조 터진 거죠, 지금 이게. 1,000만 주에 13만 4천 원이니까. 근데 지금은 어제 매수사인을 내고 이제 뭐 꼬리 달고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어제도 뭐 시장도 좋고 하니까 8천억 이상 터졌습니다만, 아쉽게도 꼬리를 달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꼬리 달린 흐름을 월봉상으로든 주봉상으로든 메꿔야 돼요. 그리고 거래 실리면서는 지금 강세야. 실리면서. 그러니까 장이 좋으면 어떤 종목이든 다 가요. 근데 얘가 많이 갔어요? 하이닉스가 많이 갔어요? 하이닉스가 더 많이 간 것 같은데? 아니, 농담해 해라. 뭐 누가 더 갔든 뭐 큰 차이는 없을 거고. 결론은 저라면, 엊그저께도 뭐 대한전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고 나서 대한전선 오늘 검색해 떴죠. 강세 띄고 슈팅 나오면 아이 바보 연정도 있는다니까. 냅두니까 가더라 그런다니까. 근데 그 냅두니까 가더라를 우리 포트폴리오처럼 시장 대비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우리 포트폴리오 보시면은 이 세 종목을 묶어놓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를 묶어놓은 상태에 하이닉스가 가주면서 다 커버를 해준 거죠 지금. 그리고 나머지 기준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소름안도다 한미반도체 작년 상반기에. 그 다음에 걔 딱 빼고 나서 보셨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2만 원부터 지금까지도. 그러고 나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러고 나서 이제 네이버 쪽에 사실상 카카오하고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그 수익 범위가, 아니 두산 에너빌리티 몰빵하면 제일 좋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투자 성향상. 근데 우리는 포트의 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전략의 기준을 잡는 거고.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도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데 얘라고 못 가겠어요? 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기려고 한다면, 저는 시장 수익률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간다고 치니까 시장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리고 진짜 슈팅이 나오려면은 어제 거래량 70%라도 터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략 하루에 700만 주, 최소 500만 주 터지면서 양봉이 나와줘야 돼요.
저라면 비중을 좀 줄이겠습니다. 좀 평균 단가 대비해서 눌려져 있지만 얘가 평균 단가를 넘기는 속도보다 제가 판단할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의 움직임이 더 가벼울 수 있다는 거고, 지금 뭐 현대차는 전혀 없으시니까 현대차 쪽 비중도 좀 실어 두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처럼 수급 들어오고 터질 때 뭐 그때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포트의 구성을 잡으신다면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좀 비중을 21%니까 한 5%까지 줄여 놓으시는 쪽에 전략을 설정해 드리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은 얘는 뭐 수급이 굉장히 꼬여져 있어요. 그리고 원래 들어갈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정책 기준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얘가 지금 뭐 태양광이 그냥 무슨 뭐 농어촌에 그거 태양광 깔고 이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되는데, 거기에 이제 슈팅이 나왔고 수급이 일부 들어와서 따라붙었다가 뭐 차익 실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고점 물량은 손실이고 뭐 이런 기준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IRA 관련해서의 이슈 불거지고 이제 뭐 기관 쪽에 매도 부분이 터졌는데, 일단 그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비중 범위가 4%이시니까 유지하시되 3만 원이 이탈되면은 그때는 일단 덜어내는 걸로, 자르는 걸로, 손절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리콘2가 오늘도 이제 우리도 따라붙었다가 좀 짜증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얘도 신고가를 내주고 나서 눌림목이지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뭐 쭉쭉쭉 내려가겠다의 개념보다는 수급이 이제 들어왔다가 정체 상태에서의 기준에 장대 항봉 뽑고 나서 이제 눌림목인데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얘를 뭐 끝까지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뭐 지금이라도 뭐 전량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안 갖고 계신 종목군들, 또 변동성 종목군들, 나도 네이버처럼 슈팅 나오는 종목, 그렇다면은 네이버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정책주로 보는 거니까, 카카오든 네이버든 그쪽 비중을 가져가셔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실리콘2가 원체 이제 거래가 제한적인 종목이다 보니,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유지하시더라도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는 7월 포트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네이버를 이제 포트에 넣을 거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비중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10%가 아니면 5%로. 그리고 한국전력도 오늘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기요금 동결할 거냐 인하할 거냐 정부 방침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선반영된 측면이 있는데 한국전력도 수급이 유입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요금 하나 그 뭐 인상 인하 그 하나만 가지고도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좌지우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수급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죠. 원래는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일단은 전기요금 인상, 또 원전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 요인 여러 가지 있었는데, 좀 더뎠어요. 더뎠고 실적은 어찌됐건 흑자로 완전하게 전환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수급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 있죠. 이 앞부분의 수급은 안 보이는데 얘가 수급이 없이 이렇게까지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한국전력이 시가총액 1위였던 적은 99년까지가 아마 1위였을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가 이제 시가총액 1위로 등극하게 되고, 얘는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서도 없죠. 저 상승 랠리가 형성됐던 시점이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사실 지금 이제 좀 이번 조정이 과하다는 게, 일반 공공요금이나 가정용 요금 인하하는 거는 한전에 그렇게 큰 타격 안 줘요. 산업용 전기요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엄청난 기간 동안에 조정을 받았던 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시절에 기업 전기요금을 동결, 인하 이렇게 한 거죠. 기업을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한국전력이 무너졌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공공요금 인상을 허용을 하죠. 전기요금 인상도, 산업용도. 그렇게 되면서 그냥 이렇게 날아간 거예요. 금융주도 마찬가지로 고금리 시절에는 이렇게 가요. 지금 KB금융도 우리 주력으로 넣었었던 종목이었죠. 지금 어때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 요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근데 수급도 들어와 있는 위치다. 근데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새로운 정부 들어섰고. 근데 산업용 전기를 뭐 인하해라 이것만 아니라면은 제가 판단할 때는 얘는 뭐 슈팅이죠. 비중 지금 4%이신데 더 늘릴 수도 있다. 라는 쪽에 무게감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까지 뭐 누가 다 보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타이틀은 삼성전자로 가져갈 거고. 결론적으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은 유튜브로 직접 오세요. 그 사이트 네이버에서 꼭 안 하셔도 유튜브로 오셔가지고 유튜브로 오셔서 이렇게 보시면 다 돼 있어요. 지금 그 스트리밍 방송 끄셔도 돼요. 결론적으로 두산모빌리티, 대한전선, HD, 현대일렉트릭 비교를 해드렸고 네이버, SK하이닉스, 뭐 카카오, 두산모빌리티 61,300원에 일단 변동성 매매 물량은 좀 덜어내자. 근데 안 밀리죠. 윤정도가 매도 사인 냈다고 밀리나? 또 주력은 어차피 갖고 있는 거고. 쉽게 안 무너진다니까요. 시가총액을 저렇게까지 땡겨놓고 흘러간 종목은 어마어마하죠. 다 보시면 돼요. 뭐 하나 시스템부터 하나 솔루션까지도. 그래서 유튜브 오셔가지고 나도 검색기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휴만해주고 움직임을 줬어. 이렇게 더보기 누르시면은 종목 검색기 신청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이 형성돼 있는데 이렇게 이제 끊어놓고 나면은 어때요? 이렇게 무료 신청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네이버를 통해서 뭐 유튜브로 가시든 유튜브에서 직접 윤정도를 검색하시든 그리고 공식 홈페이지에 찾아오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 AI반은 문자만 나갑니다. 매수 문자만 검색기에 떴을 때 매수 문자만 나가는 거고. 그리고 뭐 검색기 활용을 하셔야죠. VVIP 방에 계신 분들도 검색기 활용하셔서 오늘은 조금 그 미적지근한 것 같긴 해요. 미적지근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슈팅이 세게 나와주는 쪽이 제한 쪽이고, 뭐 아모레퍼시픽 이미 이제 뭐 올라와 있는데 진입 이후에 고점 찍고 좀 뭐 눌렸다가 재진입 정도 수준. 우리는 안 들어가요. 여기서도 뭐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가지고 이제 더블 이상 수익을 내고, 그러니까 계좌가 가상 계좌 1억 계좌에서 지금 3억 6천 돼 있죠. 3억 6천. 3억 600. 206%예요. 두산에너빌리티를 네이버로 바꿨어요. 반반씩 형성을 할까 하다가.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VIP방,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 범위는 VVIP방.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십시오. 지금같이 좋은 장에 혼자 소외되지 마시고 황금 대바닥 주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도 그냥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어제처럼 터지고 그 흐름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냥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길게 설명드리고 현대차 뭐 짧게 설명해드렸습니다만 삼성전자도 하루에 3천만 주씩 터져야 되거든요. 그만큼 강력한 외국계 매수세가 유입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5%까지 빠르게 막 사재껴야 된다고.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 명분은 실적이지 지금. 그래서 왼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러분들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고 수익 좀 가져가시고. 아시겠죠? 삼성전자 전략 올려놓습니다.